네, 안녕하세요. 5월달은 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무서 방문 없이 스스로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적연금 소득만 있다든지 또는 근로소득만 있다든지 이럴 때는 연말정산하고 소득세 신고납부가 종료되는데, 이런 소득이 있으면서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2022년 작년에 공직에서 퇴직하고 한 경우는 근로소득도 있고 연금소득도 두 가지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별히 5월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단법인 국제동호회 자원봉사단 주관으로 저는 국제동호회 자원봉사단 단장과 세무법인 정명 대표를 맡고 있는 황선희 세무사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공적연금소득, 소득세 과세에 대한 설명, 종합소득세 합산소득의 종류에 대한 설명, 또 소규모 커피숍이라든지 주택임대 사업소득 금액을 추계로 신고할 때 기준비율 대상은 간편장부가 왜 유리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중요한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설명, 또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ALS를 활용 간편하게 소득세 전자신고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5월 달에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을 좀 정리해서 보면은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 금액 300만 원을 초과할 때, 또는 연말정산을 했는데 공적연금이나 근로소득이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또 연말정산을 했는데 부양가족공제를 누락했다. 이번에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은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또 금융소득 중에서 2천만 원 초과할 때 주택임대사업자는 2천만 원 이하이든 2천만 원 초과이든 사업소득에 해당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세청에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모바일 65세는 모바일로 65세 이상은 서면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생합니다. 이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하면 안 되고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모바일 안내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현재 이미 모바일을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이 모바일 중에서 바로가기 ARS, 손택스 이렇게 선택하면은 바로 ARS로 가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우선 모바일에서 이런 멘트가 뜹니다. 이런 멘트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좀 오는 것 같은데요. 열람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내용이 되고, 여기 보면은 ARS 개별 인증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ARS로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요 번호를 꼭 기억했다가 요 번호를 입력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종합소득세 이번에 납부할 세금이 35만 원이다. 이렇게 안내문에 딱 표시가 돼서 나오는데, 개인 지방소득세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ARS로 신고를 저는 어저께 작성을 해봤는데, 약 5분 정도, 5분도 안 걸리는데 신고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ARS로 작성이 가능한 분들은 신고서 갈 필요 없이 ARS로 바로 작성하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소득세 과세 대상 연금소득 잠깐 설명드리면은 결국은 공적연금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2000 공무원, 군인, 교직원 퇴직 후에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는 건데요. 2001월 1일 이후 기여금 납부분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만 내기 때문에 이 이전에 퇴직하신 분들은 관계가 없다. 공적연금은 간이세표에서 원천징수를 하죠. 매달 다음 년도 1월 달에 연말정산하고 종결되는데,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이번에 5월 달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자, 제가 지난번에 연말에 연금 소득, 공무원
연금공단,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가서 연금소득이라고 검색하면은 작년에 제가 강의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뭐 10,000명이 넘게쯤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보시면은 아마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오히려 이번에 소득세 신고하는데도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종합과세 하는 소득 금액은 무엇이 있나 한번 볼게요. 종합과세 하는 소득에는 소득의 종류가 이자, 배당소득, 이걸 금융소득이라고 하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게 이제 이 소득 금액을 다 합쳐서 어떻게 한다? 종합소득 금액으로 과세를 한다. 자, 그러면 소득 금액은 뭐냐?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필요 경비가 없습니다. 없고, 사업 소득은 총수익에서 필요 경비를, 근로소득은 총기업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연금소득은 총연금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전체 받는 연금이 아니라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연금에 대한 것만 이렇게 요 총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금소득공제. 그래서 연금소득 금액이 된다. 기타 소득은 총수익계 필요경비 기타 소득 금액이 된다. 이런 소득 금액을 종합소득 금액으로 합쳐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한다. 자, 그런데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초과만 과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자료는 소득세, 여기서 이제 오타가 났습니다. 긴고가 아니고 신고 참고 자료만 활용하고 국세청 동영상 강의 시청하면서 간편 장부와 복식 부기 기준 등 해당할 때는 그죠? 복식 간편 장부나 간편 장부 중에서 기준 경비율 해당자나 간편 장부를 하든지 아니면 복식 부기를 하든지 이렇게 장부 신고를 한다면은 세무사하고 상담해서 소득세 신고서가 작성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지. 오늘 강의 듣고 단순하게 소득세 신고 작성은 상당히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타가 났는데, 이 강의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주말에 계속해서 국세청에 신고 담당 팀장하고 전화를 하면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어저께도 늦게까지 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타도 났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를 꼭 참고 자료만 꼭 활용하세요. 참고 자료만 활용하기를 말씀드리고 꼭 세무사와 상담하고 최종 신고서 작성도 하시는데 간편하게 신고하시는 분들은 굳이 세무사와 상담 안 해도 된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오늘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좀 전에 다 얘기한 거를 다시 정리해 보면은 종합소득세 합산소득의 종류와 소득금액을 볼게요. 자, 소득의 종류와 종합과세 했는데 이게 들어간 것은 종합과세된다. 그 밑에 자, 먼저 보면은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그 중에서 일용근로자가 있어요, 그죠? 일용근로자가 있다.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면은 소득 금액이 되겠죠, 그죠? 소득 금액이 된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걸 합쳐서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신고를 하는데 사업소득을 한번 좀 볼게요.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어떻게, 사업소득은 일반 사업자가 있고 주택임대사업자, 인적용역자 이런 분들을 3%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를 3% 하기 때문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쳐서 또 0.3%에서 3.3%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3.3 사업자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로 보면 되겠고 이분들은 사업자들은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장부에서 기장해서 필요경비를 계산도 하고 아니면 추계인데 단순경비도 있고 기준경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데 오늘 신고서 작성에 중점적으로 설명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원천징수도 이런 경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는 요지는 인적용역 사업자인데 소득을 잘 보고 원천징수 시에 소득금을 정확하게 줘야 돼요. 소득금을 잘못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근무를 해서 일시적으로 근무했죠. 그럼 일용 근로소득에 해당되는데, 이런 분들을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할 때 잘못한 분들은 요 3.3으로 원천징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근로자들은 소득세 신고 없이 그냥 분리과세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하는 지급처에서 지급조서 명세서를 작성할 때 어떤 소득인지를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강연을 했는데, 강연을 했어요, 그죠? 그럼 그 기타 소득이 들어가거든요. 기타 소득으로. 강연료는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60%의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나머지 20%의 원천징수 하는데, 이걸 잘못해서 이 자유직업 인적용역 소득으로 이쪽으로 원천징수를 해서 이번에 소득세 신고를 안 해드릴 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설명을 좀 길게 얘기 드린 것은,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그 소득의 종류를 정확해서 계산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 원 초과분해서 종합과세로 가고, 300만 원 이하는 소득 금액입니다. 소득이 아니고 소득 금액인데, 이하는 분리과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볼까요? 강연료는 60%, 여러분들이 공직에서 퇴직하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연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기타 소득이죠. 여기서 이제 60%를 필요경비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60%인 120만 원이 필요경비 되기 때문에 기타 소득 금액은 80만 원이 되고, 이건 300만 원이 안 되죠. 그죠? 초과가 이하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종합과세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는 20% 했으니까 16만 원, 지방소득세 16,000원을 냈겠죠. 그럼 17만 6천 원을 다른 소득에서 합쳐서 보니까, 오히려 다른 소득 금액하고 합쳐서 보니까 어떻게 한다?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고할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계산기 해서 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모아진 종합소득 금액을 놓고 종합소득 공제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기본적으로 150만 원씩, 추가 공제는 경로대, 장애인 공제, 또 신용카드 근로자에 한해서 해주면은 공제하고 나서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다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이 세율을 곱하면은, 여러분들도 시작하면 돼요. 과세표준이 800만 원이다. 9천만 원이다. 예를 들을까요? 9천만 원이면은 35% 곱하고 1,490만 원을 누진공제를 빼주면은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세액공제하고 결정세에, 이번에 이제 인적용역 사업자들, 소득자들은 3.3% 이제 원천징수한 거를 기업부 세액으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음식점, 소규모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을 받는데요. 자, 음식점은 여기 있죠. 여기죠. 음식점은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는 단순경비율 해당자예요. 그래서 음식점의 경우 연간 총수익 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일 때는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추계로 신고할 때, 추계. 장부가 아닌 추계로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의 기준을 뭘로 하느냐를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음식점 하는데 6천만 원 이상자는, 3,600만 원 이상자는 기준경비로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우리가 3.3이라는 용역업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3.3, 인적 용역 하시는 분들은 단순경비율 기준이 2,400만 원 미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급처에서 연간 2,400만 원 미만으로 받아야 단순경비로 갈 수 있다. 그 단순경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소득세 신고할 때 ARS로 신고하는 것도
이 단순 경비율 대상자만 가는 거지 기준 경비율 대상자는 글로 갈 수 없어요. ARS로 신고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기를 보고 2,400만 원 이상자는 기준 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할 때 소득 금액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 보세요. 장부 없이 추계 신고를 하는데 기준 경비율로 대상이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결국은 필요경비가 얼마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총 수익 금액이에요. 그래서 주요경비가 있어. 주요경비. 주요경비는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세금계산서든 증빙이 또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주요경비를 차감하고 그다음에 총수익금액 기준 경비를 곱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준 경비 대상자 요게 좀 중요한 거예요. 요게. 요거를 제대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준 경비 사업자들은 간편장부를 해서 신고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간편장부가 또 대상이 복식장부를 하면은 20%의 세액공제 100만 원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가산죄도 있습니다. 잘못 신고하면은.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요가 관련 서비스. 이제 요가 관련 서비스, 이 서비스업을 해보니까 2,400만 원 초과자 기준경비율 대상자인데 추계로 신고를 한 거하고 했더니만 400만 원이 세금이 나왔어요. 400만 원. 기준경비율에서 신고를 해보니까. 그런데 간편장부를 해보니까 11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간편장부를 해서 실제 들어간 비용들을 다 장부에 반영해서 신고를 하는데 간편장부나 복식후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쉽지는 않죠. 직접 하기는. 세무사 사무실에 주로 많이 맡겨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세청 자료예요. 국세청에서 이제 자료 나오는 걸 봤는데, 단순 경비율로 수익금액 6천만 원 이상이고, 이건 3.3 사업자를 얘기한 건데, 신고보다 소득금액 차이가 증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안내문이 나왔어요. 경비율이 89.7%야. 단순 경비율이. 그럼 여기다 곱한 거 바로 소득 필요경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소득 금액이 618만이 나오는데, 기준경비율은 해서 보니까 얼마 나오죠? 1,700이 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소득 금액 나오니까 세금이 몇 배입니까? 한 3배, 4배 나오죠. 이렇게 해서,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는 분들은 간편장부라도 꼭 해서 장부신고를 해야 유리한 점이 많다는 좀 강조드립니다. 자, 개업할 때부터 장부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영업권, 이제 권리금이라 하죠. 영업권 3억 원을 줬을 때 장부에 반영해서 장부 신고를 하게 되면은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 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했다라면은 3억 곱하기 30% 9천만 원, 지방소득세 900만 원 이렇게 절세를 할 수 있고 인테리어 공사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개업할 때는 뭐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이 안 나니까 하고 장부를 안 넣는 경우가 대반인데 다 이렇게 처음부터 장부를 해야지 소득세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또 개업할 때 이렇게 결손이 나는 거는 15년 이내 이익이 발생할 때 이율 결손으로 공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저는 개업할 때부터 꼭 장부를 하는 얘기를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소득공제 중에서 인적공제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인적공제는 모든 소득에서 다 공제를 하는 거죠. 소득금에서, 종합소득금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생가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이게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연령 제한이 있어. 60세 이상 뭐 있고 했는데 여기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른 형제자매나 배우자, 배우자나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을 이중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고 배우자,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데 여기서 배우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연령 제한이 없고 본인과 배우자는 연령 제한이 없고 나머지 분들은 연령 제한이 있다. 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이거 두 가지는 또
중북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양가족공제는 여기서 직계 존속 60세 이상은 62년 12월 31일 이전생을 얘기하고, 직계 비속 20세 이하는 02년 1월 1일 이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도 20세 이하, 60세 이상에 될 때 같이 생계를 같이 한다면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추가 공제일 때 경로우대 공제는 70세 이상은 1952년 12월 30일 이전생을 말한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부양가족 공제 많이 누락하지 말고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소득공제 이제 연말정산할 때, 그죠? 우리가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할 때 연말정산할 때 이들 누락한 부분들은 이번에 확정신고로 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따 화면에서 추가 공제 받는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경로우대 70세 이상이, 작년에는 70세 이상이 안 됐어요. 그죠? 안 됐는데 올해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경로우대를 갈 수가 있고, 또는 60세가 안 돼서 부모님 공제를 못 받았는데 올해 들어서 60세가 넘어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때는 그 소득세 신고서 화면에 가서 추가 입력을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세무서 방문 없이 이제 홈택스는 PC죠. 컴퓨터를 통하는 거고, 손택스는 우리가 스마트폰, 손에 든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거고, ALS는 그냥 전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걸로 잘 못하죠. 그죠?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화로다가 간편하게 소득세 전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 대한 이제 화면인데, 먼저 여기를 보면은 이런 거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보도자료도 한번 보세요. 이따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도 한번 보면은 소득세 신고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자, 넘어갈게요. 바로 국세청 홈택스로 가면은 이 화면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종합세 신고 바로 가기. 그럼 바로 가면은 하는데, 바로 가기를 누르면은 이제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죠. 로그인 할 때 여러분들 간편 인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간편 인증을 전까지 안 해보신 분들이 혹시 있으면은 여기 밑에 보면 하단에 로그인 안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클릭하고 가면은 어떻게 하는 방법을 다 있고, 잘 모르겠으면은 젊은 자녀나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간편 인증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 해볼게요. 자, 로그인했는데 저는 이제 카카오톡을 선택해서 이름을 입력하고 생년을 입력하고, 이 전화번호는 제 실제 전화니까 혹시 하시다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카톡이나 메시지를 주시면은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주시면은 신고서 작성하다 궁금한 사항 해주시고, 작년에도 뭐 한 200명, 300명이 카톡 주고 메시지 줘서 다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전체 동에서 인증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인증 요청하면은 바로 소득세 신고서 바로 가기로 되는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연금 소득자나 공적연금 소득자나 근로소득자는 먼저 하는 게 뭐를 해야 되냐면은, 마이 홈택스에 가 보면은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화면이 뜨면은 여기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요 화면에 또 가서 검색을 하고 지급명세 등 제출 내역을 한번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할 일이 이렇다, 그런 얘기인데, 들어가서 보시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내역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속년도 나오고 2022년 신고를 하는 거니까, 또 종료, 사업소득, 이게 이제 자유직업 소득, 인적영역 사업자 소득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 거를 이렇게 클릭해보니까 이렇고, 이건 이제 근로소득이죠. 그죠? 제가 이제 대표이사로 있으니까 우리 세무부인 정면에서 이제 보기, 그죠? 여기를 검색하면 이렇게 이런 게 직업주소 명세서가 다 실물이 다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자, 공무원연금 공단계죠? 이건 제 게 아니죠. 저는 연금, 이거는 제가 이전에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한 분만 이게 나오기 때문에
연금공단에서 원천징수한 영수증도 이렇게 화면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지급 금액이 정확한지 먼저 검토를 하고, 이건 뭐 틀리면 거의가 없지만,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은 이 근로소득이 나는 이런 걸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 2달인가를 있었는데 이런 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런 근로자도 안 하고 이걸로 한 거고, 또 강연료는 그죠? 기타 소득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3.3으로 원천징수해서 이런 경우가 나온 거거든요. 원천징수 하시는 분이 뭔 소득을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즉 금액을 돈을 받을 적에 대가를 받으면서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정확한지 검토를 하고, 이게 잘못돼서 소득세를 많이 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천징수 의무에다가 수정 요청을 해야죠. 수정 요청을 해야 된다. 해야 되고, 소득금액 합계와 원천징수 결정세액 합계가 얼마인지를 이제 해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지급 명세별로 소득금액 합계를 어디 가다 일치하는지 봐야죠. 즉 최종 작성한 소득세 신고서에 종합소득 금액이 일치하는가를 봐야죠. 그죠? 또 한 가지는 원천징수 결정세액이 있어요. 이게 기납부세액인데, 기납부세액들은 다 하단에 있어요. 이렇게 하단에 나타나는데 이 소득세를 다 합계를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소득세 신고서에 기납부세액과 일치하는가 이것만 체크하고 보면은 이게 일치하면은 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제가 어저께 한 5군데 본 거를 유형별로 이자소득도 해보고 3.3 소득에 대한 분 것도 해보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분 것도 소득세 신고서를 어제 5월 1일 날부터 국세청 홈택스가 이렇게 오픈이 되기 때문에 개방이 돼서 어제 해봤는데 이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잘못됐는지 뭐냐면은 이게 기준 경비율 코드거든요. 표준 코드인데 이걸 잘못 입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기준 경비나 표준 단순 경비율이 오히려 나한테 불리하게 적용된다 그 얘기죠. 그럼 이런 것들은 소득세 신고서 작성하면서 제가 볼 때는 수정하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수정해서 해야 되고, 이런 지급명세서는 꼭 지급을 받을 때 바로 명세서를 받아가지고 이런 것이 잘못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세금을 잘못 내는 경우는 이제 없겠죠. 그렇게 보시고, 종합세대 성시 신고를 도와드리는 신고서 도움 서비스로 이제 바로 간 거예요. 지금은 현재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홈택스나 또는 손택스 또는 AR에서 이렇게 신고하는 그 화면에 대해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화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용들이 다 뜨고 뭐 됩니다. 기본사항이 뜬 다음에 바로 보면은 모든 체험 신고 단순 경비율, 그죠? 이런 분들을 정시 신고에 클릭하고 하면은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렇게 나오고 뭐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어저께 신고서를 작성해 보니까 이 종합세 신고를 화면에 가면은 신고 안내 동영상이 있습니다. 신고 안내 동영상을 한 19분인가 이렇게 어저께 한 거를 들어봤는데, 이걸 들으면서 소득세 신고를 작성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소득세 신고를 직접 세무서 방문 없이 하라니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틀리면 어떡한가. 그죠? 불안해서 이렇게 소득세 신고를 직접 못하는데, 이 동영상을 들으면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국세청에서 이번에 소득세 신고도 간편하게 이런 소식들을 복잡한 건 다 없애고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신고하는데 굉장히 편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아주 국세청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던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아주 잘했더라, 용의주도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신고 내용 동영상을 보면서 하면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모든 체험 신고 단순 경비 신고는 여기 3.3 원천징수 인적 용역자하고 포함해서 근로, 연금, 기타 소득, 그죠? 사업자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3.3 인적 영역 포함했는데 단순 경비율 하겠다고, 단순 경비율. 그럼 기준 경비율 사업자는 이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금융소득 있는 사람도 이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가느냐? 그런 분들은 일반 신고로 가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일반 신고로 가면 된다. 이런 것도 조회가 되는데 간편 인증 가지고 조회는 다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기준 경비율로 가서 신고를 할 때도 신고 안내 동영상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복잡하고 기준 경비율을 가지고 신고하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단순 경비율과 다시 얘기해서 근로연금 이렇게 해서 모두 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은 분들한테 이렇게 간편하게 신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벌써 이렇게 나와요.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종합소득 금액을 체크해보라고. 지급주소 명세서를 가지고.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체크해보고. 여기 보면 세부 내역 조회가 보기가 있어요. 그 잘못된 거는 추가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세액공제 또는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나온다.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나오면은 이제 기납부세액을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원천징수 아까 체크해보라는 거 있었죠? 이 사람은 18만 8천 원을 공공당과 저기 월급 받는 곳에서 18만 8천 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원천징수 세액이죠. 세액했고 나머지는 36만 6천 원을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 동의할 거 동의하고 신고서 제출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신고가 그냥 된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속에 하는 경우는.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들은 이제 넘어가고 여기서 인적공제 있어요. 인적공제 금액. 인적공제 명세가 나오면은 연말전 불러오기 갖고 수정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인적공제를 추가할 거는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할 거면 추가해서 누락된 게 있나 보고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넘어갑니다. 자, 이제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 홈택스 이제 그 메인 화면 내서 이 보도자료를 클릭하고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클릭하고 나서 두 번째가 있더라고요. 신고서 씌워집니다. 이 중에서 이게 참고자료, 제가 요거에 대해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요것도 한번 보시면은 소득세 신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만 이제 설명드리고 마칠 건데요. 그 종합소득세 신고 보도자 참조자료에 보면은 이런 목차가 쫙 있습니다. 여기서 ARS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안내문 유형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보시면은 제가 설명한 거하고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뭐 아까 설명드린 거고 설명해 드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모두체험 이제 납부하고 안내문이 따로 있어요. 환급 발생되는 분 따로 있는데 여기 이제 ARS로 모둠체험은 ARS 개별 인증 번호가 나오게 돼 있고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금을 받는 분들은 비사업자 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근로소득 있고 연금소득, 그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을 때는 요 소매나 모바일로 안내문이 나간다는 거예요. 나간다는 얘기고 여기 단순 경비율자하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아주 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기타 소득의 강연료는 어떻게 해서 있는 분들은 한번 이것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택임대 이것도 요거 보시면은 아주 편하게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모두체험 여기 보면은 어디죠? 그 지방소득세는 얼마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모두체험으로 환급 바뀌니까 계좌를 꼭 입력하라고 하죠. 개인용 소득세는 아래 자료와 같고 환급이 나올 때는 계좌를 꼭 입력하라 안내 멘트 따라서 하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ARS 전화인데 일본어 근로자 장려금 아니죠. 지금 그걸 하려는 게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니까 2번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2번 선택하면은 신고 뭐 이렇게 쭉 여기서 아까 개별 인증 번호가 있어요. 그죠? 모바일로 안내문이 나올 때 기억해 놓으라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입력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나면은 yes 좀 따라서 가면은
제출까지, 신고서 제출까지, 제출이 접수가 됐으면은 정상됐습니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메시지가 간다. 이렇게 해서 소득세 신고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게 아주 국세청에서 상당히 최첨단 요새 뭐 그런 얘기를 국세청 신고서 준비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주 작년보다도 훨씬 더 간편하게 했다는 것은 아주 많은 노력을 했던 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제가 어저께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보면서 많이 느꼈고 주말에 그 국세청 소득세 신고 담당 팀장하고 전화 통화하고 이렇게 메시지 주고받고 한 뭐 10번, 20번 했어요. 이번에 오늘 강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신고서 작성에 크게 더 편하고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계속 주말이면서도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신고서 작성하는데 도움도 많이 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국제동호회 자원봉사단 제가 이제 단장을 하고 있는데 상속세 절세 특강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는 세금을 알아야 재산을 지킨다. 억울한 세금 막자, 합리적으로 절세하자, 사전증의를 활용해서 분쟁을 가족 간에 없애자. 그래서 이번에도 2023년 확 바뀐 부동산 주택과 세금 연금공단 유튜브 방송을 아마 5월 중순경 한 정도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보시고 이런 상속세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절세를 많이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데 5억짜리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자료 연금소득 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거 스마트폰을 통한 손택스, 그죠? 손택스는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 손택스는 젊은 분들은 이제 앱 깔아가지고 손으로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데, 저도 어저께 해봤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아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렸지만 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는데 실무 사례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다소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겁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잘 보시고, 오류 부분과 강의 시간에 못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댓글을 좀 올려드릴 거예요. 댓글로. 그러면 그 보시면서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서 댓글도 꼭 보세요. 보시면은 오류 부분도 체크를 해서 올릴 거고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국세동호회 자원봉사단에서 강의하는 강의 자료 많이 보시고 절세하는데 도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마치고 오늘 강의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주변 분들한테도 이분들이 몰라서 소득세 신고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같이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공유도 해서 다른 분들도 세금을 절세하면서 신고를 안 하면은 20%인가 이렇게 무거운 또 가산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5월달에 누락 없이 꼭 하도록 이렇게 또 서로 안내도 해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